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은 뭐 모두가 아는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초창기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네,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싶은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뭐 모두의 꿈이죠. 물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미래의 거물이 될지 모를 기업들을 지금 살펴보는 건 가능하죠. 바로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네, 맞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두 기업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회사는 정말 성격이 정말 반대예요. 한쪽은 우리 지갑을, 다른 한쪽은 우리의 건강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지점 하나 없이 모든 걸 앱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미래의 은행이라 불리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생명공학 기업 서밋 테라퓨틱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이 두 회사를 추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요. 저희는 각 회사의 성장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리스크까지 균형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성장이라는 것의 본질이 얼마나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소파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소파이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은행인데 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특이한 컨셉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점이 없다는 건 단순히 뭐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아, 그 이상인가요? 네. 그 아낀 비용을 전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나 고객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기존 은행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태생부터 다른 구조적인 강적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디지털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무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거죠. 네네. 원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융자라는 아주 좁은 시장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고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늘어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예금, 신용카드, 주식 투자, 심지어 주택담보대출까지 서비스로 확정한 거예요. 한 번 고객이 되면 웬만한 금융생활은 소파의 앱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드는 일종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 전략이 통했는지 숫자로도 바로 보이더라고요. 3분기 말 기준으로 고객이 1,260만 명? 네, 작년보다 35%나 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속도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꽤 커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소파의 성장은 어쩌면 아직 시작 단계일 수 있다는 신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 그래요? 첫 번째가 바로 교차 판매의 잠재력이에요. 교차 판매라면 기존 고객한테 다른 상품을 더 파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소파의 고객 한 명이 사용하는 금융상품 수가 평균 1.5개에 불과해요. 1.5개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1260만 명이라는 고객 대부분이 아직 소파이의 서비스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만약 이 수치를 2개, 3개로만 늘릴 수 있어도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 거의 없이 매출이 2배, 3배로 뛸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뭐 아마존이 책 팔러 온 고객한테 다른 모든 걸 팔았던 전략이랑 아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소파이는 금융계의 아마존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와, 금융계의 아마존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나요?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건 좀 양날의 검처럼 보이긴 하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소파이의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행보예요. 젊은 세대에게 암호화폐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거든요. 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객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려는 일종의 로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추가해서 결국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네,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약점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는 보통 함정이 있던데요. 물론 있죠.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요? 수파이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예요. 개인 신용 대출이라면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 보고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보다는 위험하게 들리긴 하네요.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부실화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갚기를 포기하는 게 신용대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소파이가 너무 위험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소파이 측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어요. 바로 신용점수가 아주 높은 소위 우량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전략이죠. 아, 고객을 가려서 받는군요. 네, 실제로 3분기 기준으로 소파이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745점이었어요. 745점이요. 네, 이건 미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을 팔긴 파는데 돈 떼일 확률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팔아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충분한 방어막이 될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건 성장과 안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문제예요. 아, 우량 고객에게만 집중하면 당장의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지죠. 시장 전체를 공략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고객층을 넓히면 성장은 빨라지겠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소파이는 지금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소파이는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금융업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 혁신가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경기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들의 비전이 현실이 될지는 결국 그 리스크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죠. 금융예배 세계에서 분자 단위의 과학 세계로 넉넉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파이가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는 회사라면 서밋테라피틱스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려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두 회사 모두 거대한 기존 산업에 도전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식과 리스크의 종류는 180도 다르죠. 서밋테라피틱스,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 이보네시맙. 이 약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인 머크의 키트루다를 이겼다는 게 이 스토리의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건가요? 이건 비유하자면 동네 농구팀이 NBA 결승전에서 우승팀을 꺾은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티트룰가는 단순한 항암제가 아니에요. 연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제약계업계의 황제거든요. 황제. 수많은 암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했지만 그중에서도 키트루다 제국의 심장부가 바로 폐암, 특히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시장입니다. 암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니까 가장 큰 시장을 잡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사들이 키트루다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후기 임상시험에서 직접 비교를 통해 키트루다보다 더 낫다는 걸 입증한 약은 이보네시맙이 사실상 최초입니다. 최초요? 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임상 성공을 넘어서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탄 같은 사건인 거죠.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그런데 이 약의 잠재력이 폐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약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네, 그게 이 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보네시맙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중항체 약물이라 이론적으로는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말 그대로 하나의 약이 수십 개의 약을 가진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약의 전성기 연간 매출이 5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거군요. 네,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맞습니다. 만약 그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서밋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리스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리스크는 소파이가 가진 금융 리스크와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임상에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가장 큰 허들은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입니다. 아, FDA 승인 같은 거요? 네. 삼상 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 FDA 같은 규제기관이 예상치 못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약 개발은 99% 성공해도 마지막 1%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가 있어요. 설령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시장 점유율 1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더 좋은 약이 나왔는데 의사들이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이건 약의 효능을 넘어서는 생태계의 문제예요. 지난 몇 년간 머크는 키트루다를 중심으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왔죠. 아, 익숙함의 문제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전 세계 의사들은 키트루다 사용법에 아주 익숙하고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죠. 이런 의사들에게 더 좋은 약이 나왔으니 이제 쓰던 거 버리고 이걸로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약을 바꾸는 게 아니군요. 네, 그들의 오랜 관행과 신뢰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서밋의 진짜 싸움은 FDA 승인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과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네요.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를 사람들에게 쓰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이야기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살아론판 같은 불확실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거대한 변화를 꿈꾸는 두 기업을 만났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으로 금융의 풍경을 바꾸려는 소파이, 그리고 과학적 돌파구로 암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쓰려는 서밋.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 산업의 거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도전의 이면에는 소파이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서밋의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다른 색깔의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맞아요. 소파이의 성공은 결국 얼마나 많은 고객의 금융 생활을 자사의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반면 서밋의 성공은 과학적 가능성을 규제 당국의 승인과 시장의 선택이라는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결국 이들의 미래는 각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과학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고유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장 스토리에 더 마음이 끌리셨나요? 소파이처럼 소비자의 습관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가는 시장 파괴형 혁신인가요? 아니면 서밋처럼 하나의 발견으로 세상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인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감당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리스크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경쟁 구도라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신약 개발의 성공 혹은 실패라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관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